바이낸스가 2023년 국내 거래소 고팍스 지분을 인수해서 최대 주주가 됐지만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신고를 계속 지연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과거 해킹 피해 전액 산환을 신고 수리 조건으로 걸면서 대치 중인 상황인데요. 이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에 국내 이용자들에게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네, 바이낸스가 23년이죠. 네. 고팍스 운영사 스트림이 지분을 다 인수를 해서요. 최대 주주가 된 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또 변경 갱신 신고가 3년째 지연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이제 과거 고파이 엣지 서비스 미지급 피해가 여전히 있거든요. 이 전액 상환을 사실상 핵심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대치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당초보다 이제 크게 불어나서 현재 1,000억에서 1,700억대 수준으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고요. 바이낸스는 일부 상환과 재원 마련을 이제 진행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완전 해결되지 않은 미완료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이 공식적으로는 고파이 상환이 바스프 갱신 심사랑 직접 연계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괘씸죄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스프 갱신 심사가 자금 세탁 방지 체계랑 이제 내부 통제 정비 수준을 평가하는 행정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이 당국이 실제적으로 너네가 구체적으로 상환 계획을 발표하지 않으면 이 문제 자체를, 그리고 바스프 갱신 자체도 같이 걸고 넘어가겠다라는 걸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팍스가 현재 기존 바스프 효력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제 영업을 이어갈 수는 있겠으나 이 불확실성이 커지면 다음과 같은 위험들이 좀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이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산 안전성과 출금에 좀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서비스 자체의 품질 저하랑 기회 손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국과의 대치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장기화가 되면요, 제재 심의, 과징금, 그리고 임원 자격 문제 등이 연쇄적으로 좀 불거질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이제 좋은 어드바이스를 드리면은, 고팍스의 자산을 보유 중이라면 출금 가능 여부, 그리고 잔고를 정기적으로 좀 확인을 하면서 필요시 분산 보관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공식 공지, 그리고 FIU 금융위원회 발표를 계속적으로 좀 주시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고파이 피해자의 경우 또한 별도 상환 절차랑 일정을 개별적으로 꼭 챙기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거래소가 또 두 개 있잖아요. 저희 나라에 업비트, 이 빗썸 이렇게 두 개가 될 텐데, 국내 거래대금 기준으로 업비트와 빗썸의 점유율 격차가 40.3%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시장 전체 거래량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쏠림은 오히려 심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승자 독식 구조가 장기적으로 국내 암호화폐 생태계의 다양성과 경쟁, 그리고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어떤 문제를 또 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거래소 시장을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또 상대적으로 화랑을 띠면서 7월 1일부터 이제 27일까지죠. 국내 5대 원화소 거래소 누적 거래 대금이 전월 동기 대비해서 17% 정도 줄었다라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업비트는 거래량이 10%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율은 늘었어요. 62.3%에서 67.4%로 늘었고요. 빗썸은 거래량이 26.7% 정도 급감을 했고요. 업비트보다 많이 줄었죠. 그리고 점유율도 27%로 줄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외 하락장에서 오히려 쏠림이 심해지나라는 걸 볼 때는,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 하락장에서는 유동성이 대형 플랫폼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유동성과 신뢰도가 높은 대형 거래소를 선호한다라는 심리를 저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업비트 빗썸 합산 점유율이 97%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97% 점유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강 체제가 계속적으로 재구축이 되고 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질적 도피 현상이 이 거래소 시장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승자 독식 구조가 낳는 문제들은 없냐라고 저희가 봤을 때 있기는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쟁 압력이 약화가 되니까 수수료나 이제 서비스 혁신의 유입이 감소가 되죠. 그리고 상장 게이트 키핑의 권력이 두 개 거래소로 되게 집중이 됩니다.
또한 소위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단일 장애점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시스템 안정성 측면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대형 고래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용자가 이동할 만한 유동성 있는 대안이 사실상 없다는 게 사실 좀 리스크는 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산업이 고르고 다양해지고 경쟁력 있게 발전을 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한국에 좀 더 경쟁력 있는 서비스들이 사실 좀 더 생기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번에는 현물 ETF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순유출이 관측이 됐습니다. 연초 이후에 꾸준히 유입되던 기관 자금의 방향이 실제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월말 리밸런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네. 좋은 질문이고요. 저희가 우선 팩트체크, 수치체크를 정확하게 해보면 7월 마지막 금요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2억 640만 달러의 순유치를 기록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7월 13일 이후에 가장 큰 단일 유출 규모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주 연속 이어지던 유입 흐름이 있었는데 이걸로 좀 끊겼습니다. 그래서 7월 말은 특히나 나흘 연속으로 총 5억 3천만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했다라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좀 긍정적인 거는 월 전체로 봤을 때는 완전한 순유출 전환은 아니다. 7월 전체로는 2억 500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일시적이냐, 구조적이냐 할 때는 월말 리밸런싱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7월 말 유출이 비트코인의 심리적 지지선인 6만 5천 달러를 지키지 못하고 하락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거고요.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6만 5천 달러로 아래로 떨어졌던 시점과도 정확히 맞물린다라는 점을 저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하락장의 한 가운데에 있잖아요. 그래서 연초 이후의 흐름 자체가 이미 순유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걸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이후에 꾸준히 유입되던 자금 방향이 바뀐 게 아니라 이 가운데, 흐름의 가운데에 있다라는 걸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의 관점 포인트는 8월입니다. 8월. 그래서 8월의 흐름을 저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해당 구조가 8월 초에도 유출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비트코인의 지지선을 재차 이탈할 것인지, 그리고 단순 조정을 넘어서 좀 더 오랫동안의 디리스킹 측면으로 좀 이제 굳어질 것인지를 이 8월에 좀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살펴볼 부분은 이 잭슨홀 심포지엄입니다. 연준이 주최하는 잭슨홀 심포지엄이 올해는 처음으로 디지털 결제 그리고 디지털 화폐를 정면으로 다루는 금융 혁신 테마로 열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이 시장의 실질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26년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 곧 열리는데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주제가 좀 재밌습니다. 이제 금융혁신, 결제와 정책에 대한 함의이고요. 세부 주제로는 디지털 결제, 그리고 디지털 화폐, 핀테크의 급속한 발전이 통화정책 전달 경로와 규제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재편하느냐라는 이제 세부 주제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70여 개국에서 약 120명의 중앙은행 관계자들, 정책 기반자들, 경제학자들이 다 참석을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가 유독 주목받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임 연준 의장의 첫 잭슨홀 무대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파월이 이제 매번 시장을 흔들었던 이제 이상의 변동성을 만들어낼 금리에 대한 얘기도 여기서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규제 이벤트, 그리고 이 시점과 정확히 겹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중앙은행 정책 결정자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인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제 세 번째, 이미 법적 지형 자체가 바뀐 상태에서 열린다. 이미 6월에 연준이 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를 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7월 서명 없이 법안이 발효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이제 연준이 CBDC를 발행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없어진 상태로 논의의 무게 중심은 자연스럽게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규제,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공점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신중해야 할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이 잭슨홀 자체가 전통적으로 이제 학술 논문 발표, 정책 토론의 장이지 규제 입법의 장은 아니다라는 거에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시장 가격을 즉각적으로 재편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들어봅니다.